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결론. 사업체의 역사를 살펴보았죠. 그러면 얻는 바가 있어야 되겠죠. 소득을 얻기 위해 구성된 사업체는 수천 년 전 고대부터 있어 왔지만, 그렇죠. 다 확인했죠. 뭐 운영 방식은 다르더라도 산업별로 사업체의 목적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었다. 신분 제도가 있는 고대에서 사업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분은 모두 달랐지만 사업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적은 소득을 얻기 위함으로 이러한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투입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산업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사업체는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업체도 있었고, 그 규모가 다르고 운영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사업체는 늘 있어 왔었던 거죠. 또 이제 어떤 사업체가 있었나요? 대부분의 사업체는 어땠나요? 대부분의 사업체는 농업사업체였죠. 가족 단위로 형성되었건 규모가 크던,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서 고대에는 대부분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을 했죠. 교환할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의복이나 집을 직접 만드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죠. 초가집에 살고 그랬던 거예요. 물론 이제 고대에도 시장에 의지해 산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수가 미미했죠. 상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미미했다. 근데 이제 그 세력이 커졌다.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기 전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농업에 종사하였고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은 토지였다. 그렇죠. 농토였다. 그 말이랑 같은 말이죠. 광대한 토지를 지닌 이들은 귀족과 같은 높은 신분을 지녔고 그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구성되었다. 농업의 지배자들은 정부를 통해서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산업들을 지배하였다. 다 확인하였죠. 광업, 상업, 금융업, 그래요. 공업 다 통제했죠. 그 통제에서 어떻게 벗어났냐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역사에서 벗어난 이들이 만든 시대가 현 시대잖아요. 그 사람들 주역이잖아요. 즉 대부분의 산업들은 농업의 지배하에 있었다. 중요한 산업의 경우 정부의 허가나 지원 없이는 사업체를 설립할 수 없었다. 또한 신분제도 하에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강제로 동원되어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이용되었다. 노예를 동원하기도 하고 권력으로 동원하는 경우도 있고 강제로 세금 대신 일을 시킨다는 거죠. 사업체 동원한다는 거예요. 현 시대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군대 같은 경우에 강제로 동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라진 거죠. 좀 발전한 나라에서. 정부와 농업의 통제하에 있던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상업사업체나 공업사업체는 발전하기 어려웠다. 그렇죠. 농업의 지배자들이 지배해서 자기 이익에 맞게 운영했죠. 그러니까 발전이 잘 안 됐죠. 주요한 사업체는 정부나 농업의 지배자에 의해 직접 운영되거나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업체 운영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문 금융업 사업체는 생길 수 없었고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상업사업체나 공업사업체는 소규모로 운영되며 발전 속도는 더었다. 그래요. 교역로를 중심으로 상공인들은 특정 지역에 모여 도시를 형성했는데 이와 같은 도시 형성은 기존의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상공인이 중심이 된 도시죠. 도시에 모인 상공인들은 길드와 같은 결사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으려 했으며 농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 했다. 결사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인 거죠. 도시가 생성되고 결사체가 만들어지고
그 상공인들이 중심이 된 도시가 형성되고 결사체가 만들어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관계가 일치한 상인길드와 장인길드는 서로 연합하여 농업의 지배자들에게 대적했고, 여기에 메디치가와 같은 민간 금융업자 역시 가세했다. 이게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 거예요. 그냥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업이 전산업을 지배했고, 전산업을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권력자들인 거죠. 큰 세력인 거죠. 평화롭게 진행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상공업이 중요하니까 우리 신분제도 폐지하자, 발전시켜봐라,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 거죠. 대표적인 사례로 중세 이탈리아 피렌체를 들 수 있다. 수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그냥 피렌체만 보자는 거예요. 피렌체는 13세기와 14기에 걸쳐 직물산업과 금융업으로서 급성장하며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 도시에서는 상인길드와 장인길드가 연합하여 귀족 세력, 특히 주변 농업 기반의 봉건 용주들과 대립하는 용주들, 귀족들이죠. 귀족 가문들이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레전드 일으키고 그랬겠죠. 피렌체의 경제는 주로 무직물 생산과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상인길드, 어떤 길드가 있었느냐, 칼리말라라고 불리는 길드가 있었단 말이죠. 수입 직물 가공과 유통을 담당했다. 상인길드와 장인길드가 도시경제의 핵심체로 부상했다. 모직 생산을 담당하는 라나길드 등 여러 길드가 있었다 이 말이죠. 결사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렌체에서 상인길드와 장인길드는 초기에는 귀족 가문들이 장악한 도시 권력 구조에 맞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했다. 13세기 초 피렌체는 귀족 가문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이들은 농업 기반의 봉건적 권력을 유지하며 도시 내 상공인들을 억압하려 했다. 그렇죠. 귀족 가문들이 그렇죠. 그래요. 그런 일은 유럽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고 고대 모든 국가에서 일어났죠.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저는 다 살펴봤죠. 이에 대응하여 상인길드와 장인길드는 포폴로라는 연합 세력을 조직하며 연합전선을 형성했다. 그래요. 또 상인이 결사체를 만들고 장인이 결사체를 만들고 또 서로 연합했다는 거예요. 포폴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어. 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폴로라는 용어는 이탈리아로 민중 또는 시민을 의미하며, 중세 이탈리아 도시 국가에서 귀족 세력에 대항하는 비귀족 세력, 즉 상인, 장인, 그리고 기타 중산층 및 하층민까지 포괄하는 집단을 지칭했다. 그래요. 일단 신분이 낮은 이들은 신분제도를 싫어하겠죠. 차별을 받는 건 싫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신분제도 폐지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이익의 침해받기 싫으니까 차별에 대한 저항감.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나요? 이익을 침해하지 마라, 이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공통의 적이 있는 거죠. 공통의 목표가 있는 거죠. 신분제도 폐지. 상인 길드는 종종 더 부유하고 정치적 영향이 강한 포폴로 그라스로 분류되었으며 뚱뚱한 민중, 번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장인 길드와 하층 농민들은 포폴로, 미누토로 구분되어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었다. 좀 가난했다 이 말이죠. 작은 민중, 작은 시민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계층적 차이는 포폴로가 완전한 통합적 연합 세력으로 기능한 데 제약을 주었다. 그 세력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장인 길드, 상인 길드도 있었고, 또 연합 세력도 있었고, 그게 금융업체도 가세하고, 힘이 약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요. 교육의 도시 생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특히 1250년 포폴로 세력은 프리모 포폴로를 수립하며 귀족 세력으로부터 도시의 통제권을 일시적으로 뺏었다. 정권을 확실하게 잡은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상인 길드는 자금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운동을 지원했고, 장인 길드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을 동원했다 이 말이에요.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이 말이죠. 비록 이 정부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만 상인길드와 장인길드의 연합은 귀족 세력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상공인 중심의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래요. 대등한 세력으로 부상했다. 그 말이죠. 함부로 못 건드리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세력이 강성해졌다. 그래요. 자생적으로 생기려면 결국 뭔가요? 그런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서 싸울 수 있는 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국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세력이 있었죠. 물론 이제 저변이 약하죠. 정치인들 중에서 괴합파라고 불리죠. 어떤 세력이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좀 세력은 세력이죠. 굉장히 미약한 세력, 이렇게 그 상공인으로부터 지지받는 세력은 아니었던 거죠. 위나 밑에나 대부분 사람들은 다 썩었잖아요. 조선정부도 그 위기를 인식하지 못했고, 민간인들도 이런 뭐 개혁해야 되겠다는 그게 없었잖아요. 동아 농민 운동 보면 알잖아요. 동아 사태를 보면 뭐 개혁 반대하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요.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발전한 국가들에서의 어떤 상공인들의 세력, 민간인들의 세력과 민간인들의 생각과 조선에 있었던 민간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도시에서 성장한 장인과 상인은 본격적으로 정부와 손을 잡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자라자 이제 정부와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정부가 힘이 세니까 그렇겠죠. 더 이익이다 싶으니까. 정부도 인식한 정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 상공인들 세력이 만만치 않구나. 이 세력들과 손을 잡는 게 더 낫겠다. 농업의 지배자들보다. 누구나 손을 잡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 손을 잡은 정부는 유럽에서도 몇 개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국 왕실은 상인들에게 독점적 무역권을 부여하며 재정적 지원을 받았고,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상인들은 왕실의 보호 아래 경제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었다. 왕실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불협화음도 있었죠. 또 그러자 또 실력 행사를 해서 지위를 확실하게 얻죠. 근데 이제 먼저 지원한 영국은 어떻게 됐나요? 크게 부흥하죠.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아직 체계적이지 않았으며 주로 지역적 일시적 성격을 띠었다. 그래요. 15세기 말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는 16세기에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유럽 국가들이 해외 무역과 식민지 확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했다. 대항해 시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뒤에 복잡한 문제겠죠. 대항해 시대는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항해를 통해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고 식민지를 건설한 역사적 시기를 의미한다. 시장을 확대한다는 말이죠. 이 시기는 대략 15세기 초 포르투갈의 항해자 에니크 왕자가 아프리카 서해안을 탐사하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되어 16세기와 17세기 초에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이 세계 곳곳으로 확장하며 절정에 달했다. 그래요.
이 시기부터 유럽 정부들은 민간의 상업 사업체와 공업 사업체의 발전이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는 핵심이 되면 안 된다. 유럽의 몇몇 정부들은 이렇게 다 당연 아니었죠. 예를 들어 민간 상업체는 정부의 후원 아래 해외 무역을 독점하며 국가적 목표를 지원했고, 정부는 이들에게 법적 보호와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다. 16세기 이후 금융사업체의 역할이 커지며 정부는 국가 재정 운영을 위해 민간 금융업체들과도 협력하게 된다. 이는 특히 전쟁 자금 조달과 국가 채무 관리에서 두드러졌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도하는 국가들 보면 상공업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상업사업체와 공업사업체를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요. 근데 초기에는 어떻게 했냐? 연합을 했다. 미리 성장해 있던 연합을 먼저 한 국가가 먼저 번영했다. 현 시대에는 번영한 국가도 있고 여전히 미개한 국가도 있다. 현 시대도 남아있죠. 다 번영하지 않고 있죠. 예전보다는 많이 생활이 나아졌다 해도 번영한 국가는 저절로 번영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우선 세계사적인 발전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공인이 성장했다. 민간 상업 사업체와 공업 사업체가 성장했다. 그러니까 교역로에 생긴 도시가 발전했고, 교역로가 있는 도시에 교역로에 있는데 이제 상공인들이 중심이 된 도시가 생겼고, 이제 그게 먼저죠. 그 상공인의 성장 속에서 이제 그게 도시가 생긴 거죠.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러면서 민간 상업 사업체와 공업 사업체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근데 상인이나 공인이나 자기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뭘 하나요? 결사체가 조직이 되더라. 그리고 또 결사체들 간에 연합도 있죠. 그러면서 뭘 하나요? 기존 농업 세력과 투쟁을 하더라. 전쟁도 하고 그랬죠. 전투와 같은 투쟁, 전쟁과 같은 투쟁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생략됐지만 상공인 결사체 승리,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 그래요. 산업 간 평등 달성, 신분제도가 폐지된다. 정부와 상공인 연합. 그래요. 국가 생산성 비약적 증가. 어느 순간 이제 정부가 상공인 세력과 연합을 하더라. 그런 나라들은 크게 부흥하죠. 뭐 네덜란드나 뭐 영국과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죠. 프랑스도 그렇고 연합을 하니까 상업과 공업을 육성하니까 국가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더라. 그러면서 산업혁명도 일어났죠.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사건도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국가가 크게 번영하면서 개인소득이 증가하더라. 한국 역사를 볼 때도 이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 선봉까지 과정이 없었죠.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큰 전쟁을 벌려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농업 중심 사회였죠. 한국에서도. 이걸 해준 이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도 농업 지주가 있었죠. 농업 세력이 제일 강했겠죠. 그 해방 치기만 하더라도 7, 80%가 농민이었으니까 농업 지주도 있고. 그래요. 산업화하려면 공업이나 상업을 발전시키려면 그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우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내버려두면 몇백 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10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누가 했냐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가 했다는 거예요. 반발 세력을 다 제거해줬죠. 전통적인 반발 세력이죠. 또 현 시대
나타난 반발 세력도 있잖아요. 공산주의 세력.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면서 이제 현 시대에 발전한 나라들이 제도를 도입했잖아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투쟁에서 승리하는 데만 하더라도 수백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승만 정부가 했으니까 큰 일을 해낸 거죠. 그 제도를 수립했고,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했고, 그래요. 산업간 평등과 성신문제도 폐지, 이와 같은 제도.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죠. 재산을 보장하고, 그래요. 소유권 인정하고, 시장을 중시하고, 민간 사업체가, 누구나 민간 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그 제도가 수립된 거예요. 이승만 정부에서. 그래요. 이런 과정이 있는데, 물론 다른 경로의 발전 과정도 있다. 정부가 이와 같은 과정을 알고서, 한국 같은 경우죠. 상업사업체와 공업사업체를 육성하여 국가를 번영시키고 국민 개인소득을 증가시킨 나라도 있다. 있잖아요. 이 경우는 어떤 거예요? 선각자가 이와 같은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대단한 거예요. 현실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에도 자익분자들이고 자익분자를 지지하는 이들이 거의 50%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전에 이런 과정을 알고 선각자라고 봐야죠. 많은 반발도 있었던 거죠. 현 시대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데 그 자익분자를 지지하는 이들이 절반이 육박하는데 훨씬 전에 알고서 한 국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경로로 발전한 국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앞에 과정을 거쳤던 것, 영국, 네덜란드, 미국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물어봤겠죠. 영국. 쭉 얘기했던 과정이 나오는 거죠. 연합하고, 농업 세력과 대적하고, 농업의 지배자들과 대립나중에 바꾸기로 하고. 이 표는 누가 만들었겠어요? AI 만들어서 그렇지. 또 정부가 상공인들과 연합해서 상공인들 지원하면서 동인도 회사 설립하고, 그래요. 같이 이제 연합해서 막 키워나가는 거예요. 국가도 키워나가고, 상업사업체, 공업사업체도 키우고, 그러는 거죠. 1688년 명예혁명 후 상공업 계층이 의회에서 영향력 확대, 잉글랜드 은행 설립으로 재정 지원. 그래, 은행도 설립하고 중앙은행도 설립하고 그러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네덜란드 16세기 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후 상공업 중심 경제 성장.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설립. 정부와 협력하여 아시아 무역 독점. 1602년. 그래요. 암스테르담 은행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화. 17세기 황금시대 도래. 미국 18세기 독립 이후 상공업 중심 경제가 발전했다. 특히 19세기 산업혁명으로 민간기업 성장한다. 정부는 초기에는 제한적 개입하였으나 인위적으로 육성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20세기 들어 민간기업과 협력으로 경제성장 가속, 뉴딜 정책이 있다. 민간 주도의 혁신과 정부 지원의 조화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다. 20세기 초강대국으로 이제 부상하죠.
근데 의도적으로 육성한 나라도 있더라. 선각자들에 의해서. 프랑스 루이 14세다. 루이 14세는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정부가 상업 및 공업을 적극 육성했다. 육성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연합하는데 실패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상업 공업을 키워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죠. 뒤처지겠어. 이렇게 된 거죠. 선각자로 볼 수 있는 거죠. 국영 제조업 설립, 무역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 및 보호관세 도입, 해외 식민지 확장, 지원으로 국가부 증가. 일본도 그러하더라. 일본은 늦기 시작했죠. 19세기 말이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을 접하면서 위기를 느끼고 한 거죠. 메이지 천황, 또 이토 히로부미가 있더라. 이토 히로부미도 유명하죠. 한국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암살하잖아요.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 이후 정부 주도의 근대화 정책. 그래요. 따라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똑똑한 거죠. 조선은 안 그랬잖아요. 비슷한 시기잖아요. 그래요. 정부가 철도, 조선, 방직 등 핵심 산업 육성, 민간 기업 지원, 미쓰비시, 미쓰이 등 지원하더라. 인위적으로 육성한 거죠. 서구 기술 도입 및 교육 체계 정비로 산업화 가속, 20세기 초 경제강국으로 부상, 일본도 초강대국이 된 거죠. 한국은 어떤가요? 이승만, 박정희가 있더라. AI는 박정희만 얘기했죠. 군사정부가 육성한 거는 사실, 그래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한국에서 경제를 부흥시킨 이는 누구인가? 박정희입니다. 나오잖아요. 객관적으로 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더 넓게 보면 군사정부가 되는 거예요. 기조를 계속 이어갔잖아요. 세계적으로 다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그 어떤 정부와 인물로 큰 일을 해낸 거죠, 역사에서. 한국에는 좌파 인사들이 악당으로 만들잖아요. 그 잘못된 거예요. 다 군사정부의 수혜를 크게 보면서, 봤으면서. 이승만은 경제 부흥과 상관없니? 네, 라고 대답하잖아요. 농지개혁을 했다. 전후복구 노력을 했다. 교육을 중시했다. 기여했다고 하죠. 근데 한계도 있었다. 근데 이제 큰 일을 해낸 거죠. 반발 세력들을, 전통적인 반발 세력, 또 20세기에 나타난 반발 세력을 이제 다, 그래, 이 남한 땅에서라도 다 제거했잖아요. 토대를 마련했잖아요. 그 제도를 수립하고. 큰 일인 거죠. 보면 한국 사람들은 잘 알 거고, 그래도 보면 경제개발계획, 농지개혁도 넣을 수 있는 거죠. 반발 세력 제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6.25 전쟁으로 지켜냄, 남침마금, 이런 거. 한미연합, 그 한미 또 동맹 조약 같은 거. 그래요. 독일에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 정부 주도의 산업화 정책을 했다. 여기서 봐야 될 건 뭘 봐야 되냐? 비스마르크 때는 어떤 정치 제도가 있었냐 이거예요. 독일은 왕정이었니? 민주정이었니?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정체제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민주정치를, 상대적으로 민주정치인 거죠. 뭐 박정희 대통령 때도 완전히 뭐 권위주의 왕정은 아니었으니까, 과거에 비하면 민주정이었으니까. 강력한 어떤 발전 과정에서는 강력한 어떤 통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 왜 그런가요? 저항 세력이, 반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력한 통치로 어떻게 하나요? 발전의 기틀을 다 마련한다는 거예요. 반발 세력 때문에. 특히 이제 인위적으로 할 때는 그렇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뭐 강력한 권력으로 해버린 거죠. 뭐 천황도 있었고. 리콴유는 또 어떤가요? 리콴유는 독재했니? 네 라고 대답하잖아요. 강력한 통치로 우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발 세력이 계속 반발 세력을 하니까. 한국도 반발 세력이 있잖아요. 정책을 집행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뭐 되지가 않잖아요. 어느 나라에나 있었던 일을 가지고서 또 희생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적었죠. 저번에 영국도 봤지만 거의 뭐 30만에서 80만 명의 전사자가 있었잖아요. 반발 세력과 싸우는 과정에서. 미국도 남북전쟁에서 60만 명 전사자가 있고,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뭐 거의 희생을 치르지 않다시피 했죠. 그러면서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거예요. 옛날에는 만약에 그 기틀을 만들지 않았으면 수백만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을 것이고, 미래를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근데 그것이 뭐 잘못됐느냐, 엉터리 있냐,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인데,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 됐을 것이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다 전투 속에서. 저절로 그렇게 된 나라들도 보면 어떤가요? 막 상공인들이 전쟁을 벌리는 거죠. 그러면서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산업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재산도 보장되고. 그런 과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영국, 네덜란드, 미국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한 나라로 분류되긴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그러하단 말이지 정부 역할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다. 정치 지도자가 민간 상공인과 민간 사업체의 중요성을 알고서 협력하는 것 역시 인위적인 일이다. 자연 발생적이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이 먼저 상공인과 상공인 사업체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영국이. 그러니까 먼저 번영한 거예요. 다른 나라가 먼저 했으면 다른 나라가 더 번영했을 거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다 선각자들이 있었다는 말인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민간 상공인과 민간 사업체의 중요성을 알고서 협력하는 것 역시 인위적인 일이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국가 역시 먼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독일, 프랑스는 좀 늦게 선각자가 등장한 거죠. 등장한 게 그걸 다행이었던 거죠. 번영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민간 상공인과 민간 사업체의 중요성을 알고서 협력 내지 지원했다는 사실이다. 다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현 시대에서 사업체는 어떤 산업에 종사하건 직접 소비를 위해 생산하거나 운영되지는 않는다.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기 전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농민으로 농업사업체에 속해 있었다. 그때 농업사업체 대부분은 참여자들이 직접 소비를 위해 생산을 했지 지금처럼 판매를 위해 생산하지 않았다. 물론 고대에서 시장에서 필요한 대상을 얻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수는 수정하건대 10% 미만이었다. 그렇죠. 목적이 완전 바뀌었다. 이제 예전에 대부분의 사업체가 농업사업체였죠.
직접 소비를 위해서 생산했는데 지금은 목적이 뭔가요? 다 판매를 위해 생산하죠. 저번에 살펴봤죠. 농업사업체도 농산물이 10% 미만으로 자기가 소비하고 나머지는 다 팔아먹는다. 살펴봤어요. 사업체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신분제도가 폐지되는 현 시대 사회에서 강제로 사람들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예전에 강제로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죠. 정부가 의무를 부과해서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노예를 동원하거나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불가능해졌다. 그러한 이유로 계약을 통해 사람을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은 고대와 크게 구별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현 시대의 근로자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